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일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선 현금 몇십만 원만 입금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해요. 특히 요즘은 국세청 AI가 거래 시간, 횟수, 상대 계좌까지 다 본다는 말이 돌아서 괜히 의심받을까 걱정된다는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이정임 어르신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 전 손녀가 자취방을 구한다며 돈이 급하다고 했고 이정임 어르신은 15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한 뒤 곧바로 손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국세청에서 출처 소명 요구서가 도착한 겁니다. 평생 세금 문제 한 번 없던 분이 갑자기 의심 거래자로 분류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150만 원 입금했다고 의심 거래자가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AI 때문에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은행 거래하실 때 신경이 곤두서는 분위기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로 소명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 이제는 평범한 송금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냥 넘기면 그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정임 어르신 같은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국세청에서 20년간 현금거래 추적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가 절대 걸리지 않는 입금 방법과 소명 요청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대응법까지 알려드립니다. 광주 북구 이정임 어르신에게 손녀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취방을 구했는데 보증금을 빨리 내야 한다는 거예요. 손녀가 돈이 급하다고 하니 어르신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당장 45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집에 있는 돈으론 부족했어요. 어르신은 유족연금 일부와 비상금 통장에서 각각 돈을 꺼내 150만 원씩 보내게 됐습니다. 돈이 마련될 때마다 은행에 가서 150만 원을 입금하고 바로 손녀 통장으로 송금했어요. 공교롭게도 3주 동안 비슷한 패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마지막 송금을 한 지 4일 만에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현금거래 출처 소명 요구서라고 적혀 있더군요. 이정임 어르신은 깜짝 놀랐어요. 평생 세금 한 번 제때 안 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현금거래 추적을 담당했던 윤정섭입니다. 지금은 은퇴 후 상담소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세무 리스크를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거래 패턴이었어요. 같은 금액으로 입금하고 즉시 송금하는 행위가 반복되니까 시스템에서 의심 거래로 분류한 겁니다. 어르신은 단순히 손녀를 도우려던 마음이었는데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제대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정임 어르신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돈을 내 통장에 넣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국세청에서 도입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현금 거래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입금 금액만 보는 게 아닙니다. 거래 요일, 시간대, 금액 패턴은 물론이고 송금받는 사람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반복 패턴, 입금 후 즉시 출금하거나 송금하는 빠른 입출금, 가족 통장 간 반복 송금 등이 모두 의심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AI는 과거 대량의 세금 회피 사례를 학습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의 차이점을 스스로 찾아내는 능력을 갖췄어요. 매일 수많은 거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패턴을 분석하고 위험도 점수를 매깁니다. 이 AI 시스템은 ISO 27001 국제보안 인증을 받았어요. 오작동이나 오탐지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컴퓨터가 24시간 쉬지 않고 모든 거래 데이터를 감시하고 있죠. 주말도 공휴일도 관계없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전화 상담도 AI가 담당한다는 겁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면 인공지능이 먼저 응답해서 기본 상담을 진행해요. 이제는 전화도 대부분 바로 연결됩니다. 소명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는 변명도 이제 통하지 않아요. 최근 반복 입금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 불안이 커지고 있어요.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의심받으니 억울하다고 하시더군요. 이제는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24시간 당신의 계좌를 보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패턴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소명 요구서가 발송되죠. AI 시스템을 모르면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거래 패턴이 AI에게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어요. 이정임 어르신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I는 특정한 패턴을 가진 거래를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국세청 AI가 의심 거래로 분류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소명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는 매주 같은 요일과 금액으로 입금하는 패턴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정확히 100만 원씩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AI는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자금 세탁이나 소득 은닉 시도로 간주해요. 시스템에서는 같은 요일에 3회 이상 동일 금액으로 입금하면 경고 신호가 뜹니다. 시간대까지 분석해서 4주 연속 반복되면 의도적인 분산 입금으로 해석하죠. 두 번째는 입금 후 곧바로 송금이나 출금을 하는 경우입니다. 입금하고 1시간 이내에 다른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위험 신호로 뜨게 됩니다. 자금의 출처를 감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30분 이내 송금이 3회 이상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 거래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 통장으로 반복 입금하는 것입니다. 본인 통장에 입금한 후 배우자나 자녀 통장으로 계속 송금하는 패턴이 감지되면 증여세 회피 시도로 볼 수 있어요. AI는 가족관계까지 파악해서 분석합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조부모에서 손자로 이어지는 송금 패턴을 추적하죠. 연간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00만 원을 의식해서 월 80만 원씩 나눠 보내는 경우도 감시 대상입니다. 실제로 상담받으신 한 어르신은 손자가 급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시더군요. 안타깝게도 AI에게는 그런 사정이 통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입금하신 적 있나요? 손자 용돈을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보내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입금하자마자 바로 송금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 AI 감시망에 걸릴 수 있어요. AI는 이런 패턴들을 종합해서 위험도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소명 요구가 발송되죠. 단순히 가족을 도우려던 마음이었는데도 의심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의 AI 감시 속에서도 의심받지 않고 안전하게 입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감시망을 피하는 5가지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험 패턴들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모두 합법적이면서도 AI 감시망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첫 번째, 요일과 시간, 금액을 전부 랜덤하게 만드세요. 매주 화요일이 아니라 어떤 주는 월요일, 다른 주는 금요일로 바꾸는 겁니다. 시간도 오전 10시, 오후 3시, 저녁 6시처럼 다르게 하고요. 금액도 100만 원, 85만 원,
120만 원으로 불규칙하게 입금하면 AI가 패턴을 찾을 수 없어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계획적으로 불규칙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입금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통장 메모장이나 수첩에 손녀 생일 선물, 아들 이사 비용, 며느리 출산 준비금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두세요.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와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용돈이라고 쓰지 말고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증빙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겁니다. 결혼식이면 청첩장, 출산이면 병원 진료 확인서, 이사면 부동산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캡처해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할머니, 돈 급해요라는 손자 문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ATM보다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창구에서 입금하면 직원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에 남고 입금 목적을 물어볼 때 정확히 답변할 수 있어요. ATM은 기계적인 거래로 보이지만 창구 거래는 사람 대 사람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됩니다. 실제로 이정임 어르신도 나중에는 창구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문제없이 거래하고 계세요. 다섯 번째, 입금 간격을 최소 10일 이상 벌려두세요. 3일마다 입금하면 의심받지만 2주나 3주 간격으로 하면 자연스러운 거래로 보입니다. 급한 일이라도 조금씩 나눠서 보내는 것보다는 간격을 두고 보내는 게 안전해요. 이 5가지 전략은 모두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중 하나라도 빼먹으면 AI가 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지켜야만 안전하거든요. 이 5가지를 실천하신다면 걱정했던 입금 문제는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 큰 돈을 한 번에 주고 싶다면 2025년에 바뀐 제도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증여세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자녀에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기존에는 연간 1,000만 원 초과시 증여세를 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엄청난 혜택이 생긴 겁니다. 그럼 2억 5천을 그냥 주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녀가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출산 시 1억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총 2억 5천만 원이죠. 기존 제도와 비교하면 25배나 늘어난 혜택입니다. 제가 상담한 정혜복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2세인 정혜복 어르신은 아들 결혼을 앞두고 2억 원을 준비해 두셨더군요. 이제는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겠네요 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금으로만 증여해야 하고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 전 6개월부터 결혼 후 1년 이내에 증여해야 하고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전후 2년 이내가 기한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 계약서에는 증여일자, 금액, 목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자녀 누구누구누구의 결혼준비금으로 금 1억 5천만 원을 증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 계약서가 핵심 증빙이 되거든요.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주느냐입니다. 정혜복 어르신은 시기 분산 전략을 활용하셨어요. 1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기 부담스러워서 결혼 6개월 전부터 나눠서 주기로 하셨죠. 5천만 원, 6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말입니다. 계약서는 매번 써야 하나요? 네, 각 송금마다 증여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해요. 정혜복 어르신도 3번의 증여마다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증여받은 자녀가 3년 이내에 이혼하면 증여세를 소급해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증여하면 이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줄 수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하지만 조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이 전부 무효가 됩니다. 증여 시기, 금액, 계약서 작성, 신고 절차 모든 걸 정확히 지켜야 해요. 2025년 제도 개편은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도 디지털 거래로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기록도 깔끔하게 남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예요. 더 편한 방식이 더 위험했던 겁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박진열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0세인 박진열 어르신은 손자 대학 등록금 600만 원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송금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은행 가서 줄 설 필요 없잖아 라며 카카오뱅크 앱을 사용하셨죠. 송금도 간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했어요. 그런데 5일 만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거래 출처 소명 요구서였어요. 박진열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죠.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왜 걸렸을까? 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디지털 거래는 모든 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 시스템과 연동됩니다. 은행 창구보다 오히려 더 빨리 포착되는 거예요. 인천 계양구 최영국 어르신의 경우는 더 충격적입니다. 68세인 최영국 어르신은 1년 반 전에 가상화폐 리플 300만 원어치를 매도했어요. 이제 가상화폐 투자도 끝났다며 안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소득세 납세통 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고 당황하셨죠. 최영국 어르신은 지금도 그 거래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디지털 거래의 특징입니다. 모든 거래가 CCTV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현금 거래는 그 순간에만 기록이 남지만 디지털 거래는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족적으로 평생 남아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든 간편 송금 앱이든 모든 내역이 정부와 실시간 공유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AI가 디지털 거래를 더 정교하게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왜, 언제 보냈는지까지 AI가 판단해요. 박진열 어르신의 경우도 같은 기기에서 같은 시간대에 반복 송금한 패턴이 감지된 거였거든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송금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선택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거래가 빅데이터로 축적되고 있어요. 심지어 송금할 때 적는 메시지까지 AI가 분석해서 증여 목적인지 판단하죠. 나는 디지털로 했으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디지털 거래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추적당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기록은 남아있고 AI는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무서운 건 AI가 미래까지 예측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입금 직후나 몇 주 안에 걸리는 사례들을 보셨죠. 하지만 더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AI는 이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반복 패턴을 분석해 몇 개월 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전 중구에 사는 김남은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74세인 김남은 어르신은 작년에 중고차를 950만 원에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현금 거래니까 기록도 안 남고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셨어요. 차량 등록증명의 변경도 깔끔하게 마쳤고 돈도 받았으니 일이 끝났다고 여기셨죠.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고차 매매 대금 950만 원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김남은 어르신은 당황하셨습니다.
7개월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현금으로 받은 건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국세청은 신고자료 및 다른 기관의 외부 자료와 대조의 AI 기반 선별을 하고 있어요. 김남훈 어르신이 차량 명의를 변경하는 순간 그 정보가 국세청 시스템에 반영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AI가 과거 패턴을 통해 미래 행동을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AI는 김남훈 어르신의 과거 거래 기록을 학습했어요. 이분은 보통 큰 돈을 받으면 3개월 후에 은행에 입금하는 행동 양식이 있다고 파악한 거죠. 그래서 7개월 동안 모니터링 하다가 소명 요구를 보낸 겁니다. 이것이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국토부, 관세청 등과 협력해 다양한 외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요. 부동산 거래나 자동차 매매, 해외 송금 같은 정보들이 신고 자료와 대조되면서 AI가 패턴을 분석합니다. 김남훈 어르신은 작은 중고차 하나 판 것도 이렇게 추적하나? 라며 놀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작은 거래도 예외 없이 추적됩니다. 500만 원짜리 중고차든 1000만 원짜리 귀금속이든 모든 거래가 AI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AI가 학습할수록 패턴 분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건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 행동 특성을 가진 사람은 보통 이 시기에 이런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확히 예측해가고 있어요. 이제는 피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AI를 속이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해요. 숨기려 할수록 더 의심받고 투명하게 준비할수록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여러 어르신들의 힘든 사례를 보셨지만 완벽하게 대응해서 문제없이 넘어간 분도 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 사는 송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6세인 송영자 할머니는 딸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총 800만 원이 필요했는데 한 번에 주기보다는 사회에 나눠서 주기로 하셨습니다. 200만 원씩 2주 간격으로 보내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송영자 할머니는 남달랐습니다. 첫 번째 입금을 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셨어요. 먼저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엄마, 이사비 좀 도와주세요. 보증금이 부족해서요 라는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었죠. 메모장에도 매일 기록을 남기셨어요. 딸 이사비 1차 200만 원 입금함. 딸 새집 계약 완료했다고 연락받음. 이런 식으로 상황을 상세히 적어두셨습니다. 메모장이나 수첩에 날짜별로 간단히 정리해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빙이 되거든요. 심지어 딸의 부동산 계약서 사본도 미리 받아서 보관하고 계셨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미리 떼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 둬야겠다는 생각에서였죠. 모든 준비가 끝난 후에 첫 번째 입금을 시작하셨어요. 예상대로 세 번째 입금 후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가 왔습니다. 하지만 송영자 할머니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지자체 무료 세무상담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소명서에는 이렇게 적으셨어요. 딸의 이사비 지원 목적으로 총 4회에 걸쳐 800만 원을 증여하였음. 증빙 자료로 문자 메시지, 메모장 기록, 부동산 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함. 모든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국세청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자료를 보고는 추가 질문 없이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송영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둬서 정말 다행이었다며 안도하셨어요. 송영자 할머니의 성공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거래 목적과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둘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했습니다.
셋째, 혼자 판단하지 않고 전문가 상담을 받았어요. 이렇게 준비하면 여러분도 송영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래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에요. 일이 터진 다음에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늦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법령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거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받아서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대응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송영자 할머니처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세금 문제는 한 번 꼬이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비한 분들은 세무조사도 걱정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꼭 내일처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든든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이야기들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